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이렇다니까요. 지난주에 한 주 딱 나오더니 지난주까지 나오더니 이제 꼭 5월달 되면 심화 이론 들었으면 한두 주 나오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벌써. 자, 6페이지 여러분 교재 펴입니다. 6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매년 수많은 분들을 보고 매년 이맘때 되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작년에도 그렇고 뭐 계속 그 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저 요새 또 다른 것도 계속 그렇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제가 지난주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저희들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을 변치 말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꾸준히 전진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뭐 가방끈 길이도 상관없고 머리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이게 만약에 커트라인이 70점만 돼도 머리 나빠서 떨어진다는 말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60%이기 때문에 머리 나빠서 떨어지는 시험도 아니고, 제가 수많은 분들을 지켜봤지만 나이 때문에 합격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70세 이상 되시는데도 뭐 합격하시는 분들은 또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얼마만큼, 물론 좀 영향은 있겠지만 얼마만큼 그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 5월달 6월달 이게 심화 이론 들어오면 이게 아무래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면 실망하게 돼 있고, 자기 자신에게 또 뭐 왠지 저희들이 강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자기가 이 정도밖에 성과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기도 하고 막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그 마음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항상 얘기지만 특히 법 같은 과목 공부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 법 공부라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을 제대로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떤 법을 적어도 한 3년은 공부를 해야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가슴에 느끼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한 지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거나, 작년에 재수한 사람들은 지금 그래도 올해 들으면서 가슴으로 좀씩 느끼면서 이렇게 듣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공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몇 개월 안 됐어요. 그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이 뭘 느끼면서 뭔가 확 잡히고 안개가 쫙 걷히고 그런 세상을 바란다 그러면, 그건 좀 욕심이 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그건 너무 진짜 저희들 말로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저희들이 속된 말로, 심한 말로, 저희들끼리 쓰는 말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법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제가 법을 이해하고 이렇게 한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 때 이렇게 제대로 몇 년 다니면서는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예전에 사시하면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고, 그때 몇 년을 공부해야지 이제 그때 이게 이런 거구나. 책 읽으면서 예전에 민법 같은 거 보다 보면 법리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이런 거구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판례 같은 것도 주문도 압축해가지고 몇 줄로, 아주 그냥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줄로 보는 판례 있잖아요. 한두 줄 나와 있는 판례 내용이 사실은 그 판례 한두 줄을 쓰기 위해서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엄청난 공력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장문으로 쓴 그 내용에 그걸 압축해가지고 한두 줄로 여러분들 교재에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두 줄을 읽고서 전문을 다 봐야지,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수많은 법률 속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거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압축해서 한두 줄만 딱 나와 있는 것을 갖다 본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제가 저희들끼리 항상 민법 강의하는 분들이라든가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단하다. 법 문외한들이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이 정도 성과를 올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하면서, 또 아울러 그런 사람들 그런 수준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려는 우리들은 진짜 정말 대단하다. 항상 공인중개사 강의하면서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것도 그래요. 보면은
저희들 보면 그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는 분들이 강의하면서 성질이 있잖아요. 들어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학개론 강의하는 사람들의 성질들이 대부분 다 까탈스럽고 좀 그렇더라고. 우리 한용 쌤은 좀 예고, 예. 하여튼 다들 보면 성질들이 다들 그 학개론 강의하는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해할 만도 한 게 저희가 지켜보면 제가 세포 강의하는 입장에 지켜보면 보면 있죠?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기본적인 그 이해 있잖아요. 기본적인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이해 이건 당연히 그런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이해를 못 하고서 그냥 이러고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시단 말이지. 이런 분들은 하나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놓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질까. 이게 눈만 저기 하면서 그런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렇지만 끝까지 버텨내면 수많은 분들을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야, 저런 분들은 진짜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역시 합격자 모임에 보면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역시 또 저희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 기술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어떻든 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못하고 자, 완벽하게 내가 이 내용을 그렇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시험은 어떻든 간에 객관식 시험은 잘 어떻든 간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내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네. 예, 자리가 저쪽에 좀 빈 자리를 보니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자, 여러분. 근데 보면 꼭 그래요. 특강 같은 것도 보면 저희들이 딱 봤을 때는 내 세포 같은 거 보면 특강도 지금 다른 곳에서 특강하는 데가 있는데 다른 거 이렇게 낮에 오후에 특강하는 게 있어요. 보면 꼭 합격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딱 보면 합격할 사람들 있잖아요. 합격할 사람들은 작년에 공부했거나 공부해서 세법은 사실 뭐 특강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들은 꼭 특강해도 앞자리 나와가지고 듣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보면 제가 보면은 저 수업을 빠졌다 나왔다 이래가지고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꼭 들어야 되거든요. 특강을 쫙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 꼭 보면. 그게 문제란 말이지. 항상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빈익빈부익부야. 있는 사람들이 꼭 돈을 더 벌고 없는 사람들은 안 되고 이런 것처럼 꼭 공부도 보면 꼭 그래요. 보면 공부도 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꼭 특강도 듣고 계속 안 빠지고 듣고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꼭 특강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이런 문제점 생깁니다. 하여튼 여러분 6페이지 오늘 조세 총론 나갈 차례죠. 교재를 펴놓고 잠깐 지난 시간은 많이 늦었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도 새롭게 조세 총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꼭 여러분들 나는 세법은 그냥 좀 듣기만 하고 그냥 공부는 따로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양도소득세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양도소득세를 전체를 한번 쭉 책으로 훑어보거나 아니면 요약집을 한번 훑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동강을 한번 쭉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동강을 한번 쫙 들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는 이게 전체를 중간 끊지 말고 전체를 쭉 한번 이렇게 하루에 날 잡든 아니면 이틀에 날 잡든 이렇게 쭉 양도세 부분만큼을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야지 양도세는 체계가 잡힙니다. 자, 중간 멈추지 말고 쭉 해가지고. 아셨죠, 여러분? 자, 그럼 양도세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봅니다.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양도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계산 구조, 특히 필요경비 관련해서 계산 과정 속에서 요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배웠죠?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되면은 공부는 양도소득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지난주까지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양도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정도입니다. 자, 비누인데 동일한 대상 물건이 고개를 드시고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한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 물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큰 거 이런 거, 자, 높은 거 이런 건데 허위계약서 작성했을 때, 자,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한다는 거.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자, 그러면 비과세 감면 배제한다. 그리고
적은 금액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적은 거 이거 기억하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뭐 적은 게 또 한 번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적은 거 예, 적은 게 또 한 번 나오는 게 있는데 어디서 또 적은 거 나오냐면 우리 그 증여 후 우회 양도 있죠? 증여 후 우회 양도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했대. 자, 고일 때 이제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적은 거 고르는 게 나오는데 자 일단 하여튼 양도세 세율 하여튼 이런 거 세율 중에 일반 원칙은 원래 동일한 대상권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들어가면 그중 높은 세율 적용하는죠.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에서는 근데 양도세에서는 세율을 각각 적용해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하고 또 그다음에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이 같이 가는데 자, 미등기 양도했다 몇 프로? 70%. 자, 둘이 싸웠나? 자리 왜 이쪽으로 옮겼어? 에? 자, 네 분 일어났구만. 오빠가 좀 잘 좀 해주지 그랬어, 다소.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둘이 잘 알아서 하고. 자, 여러분 봅니다. 예, 자, 세율. 하여튼 미등기 양도하면 70%고, 등기됐다 그러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그 다음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기본세율이라는 게 적용되죠. 자, 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세율 6에서 38%까지 과표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랬을 때 6에서 38% 초과누진세율은 자 과세 평균액이 1,200만 원이면 몇 프로? 6%. 1억 5천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 몇 프로? 38%. 6에서 38%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럴 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야. 다주택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지금 똑같아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미등기 양도하면 몇 프로?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얘네들보다 6에서 38%가 적용됩니다. 6에서 38%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양도소득세. 자, 기타를 산 나왔다 그러면 하나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타를 산 나왔다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나왔다 기타를 산. 얘네들 기타를 산 회원권은 좌우지간이라고 그랬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무조건보다 6에서 38% 자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다만 비사업 토지는 기본세율 적용될 때 6에서 38% 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자 말하자면 6에서 38% 여기 적용되는 요거에 10% 추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적용될 때 16%부터 몇 프로? 48%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 그러면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일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자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이 어느 때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피상속인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우리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례 쭉 통해서 보유기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자, 상속받은 자산은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보유기간 2년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뭐 일반적으로 양도 및 취득 시기 그 취득 시기 계산할 때든 또 아니면 장기 보유등재 적용 시에 그 보유기간 계산할 때든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죠.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요거 좀 다르고 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한 자산에 대해서 장기 보유투등재 적용 시에 보유기간 계산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한 자산은 요것도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에 계산하고요. 하여튼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비상속인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따져가지고 세율 적용하는 거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비상속인이 3년 보유했고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6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 적용할 때 자 상속 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 그랬으면 세율 적용 시에도 6개월 보유였으니까 자 40% 주택일 때 40%가 적용됐어야 되지만 1년 미만 보유로 따져야 되지만 근데 세율 적용 시에는 피상속인 취득부터 따지니까 비상속인이 3년 보유했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6개월 보유했으면 몇 년 보유로 따져? 3년 6개월 보유한 거니까 1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세율은 6에서 38% 적용한다.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조세 포털 우려가는 거 높으니까 미등기 양도했을 때 여러분이요.
예. 자, 불이익,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하고 장기 공제 기본 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금액이 어떻게 한다?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중간에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 차익 1억이면 과세 표준금액 얼마? 1억 원 이런 식으로. 근데 양도 가액과 양도소득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한다. 그럼 틀려요.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금액이 일치하는 거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을 때 비과세 감면 당연히 배제합니다. 비과세도 배제, 감면도 배제고요. 근데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을 때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3, 7, 1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실거래가를 정해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추기 방법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합니다. 어떻게 한다? 3, 7, 1 그럴 때 자, 맨 위에 3%는 토지 건물, 중간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1%. 이거였죠? 다시 3, 7, 1 위치로 열어봤습니다. 그럴 때 등기된 토지 건물은 3%인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지 양도 당시 기준시가 3%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취득 당시 기준가의 1억의 3%. 근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몇 프로?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봐서 의제하는 경우가 있죠? 미등기 양도에 대한 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 어떤 경우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나 감면이나 하나의 요건을 통과했으니까 검증받은 애들이니까 불이익 주지 않고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할 무조건 아니고 장기할 무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자, 아니 할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갚아나가는데 첫 할부금 딱 받고 나서 매도인이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안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넘겨주면 바보지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요거 확실하죠? 근데 미등기 양도한 사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장유재, 기본공제, 비과세 감면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못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는다 그랬죠? 아,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나요? 화장실까지 따라온 수강생 승질낸 얘기 해드렸죠? 예. 그 다음에 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취법 규정에 따라서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되는 이런 경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인의 공공사업시행자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등기를 그냥 바로 피상속인에서 공공사업시행자로 넘겨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표정이 점점 어떻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공취법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될 때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있을 때는 반드시 등기했어야 돼요.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얘네들 한묶음과 그 다음에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얘네들 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발생했을 때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에? 자, 근데 이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는데 그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랬죠? 예. 아이고 사례까지 했는데 건물 양도했는데 마이너스 4천 나왔다. 또 토지 양도했는데 양도세 2천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럴 때 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리고서도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자,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소멸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우리 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또 제가 이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양도세 계산과 관련한 저 특례 또 하나가 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제가 요약집에 집어넣을까 말까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다가 그냥 빼버렸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는 나중에 그 9월 달이나 문제풀이 할 때라든가 아니면 9월 달에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하는 거 혹시 왠지 혹시 이거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혹시나 하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공통하는 문제는 안 집어넣고 제가 공통하는 문제 계산 사례 문제를 저 원래
굉장히 복잡하게 된 것을 갖다가 압축해가지고 제가 단순하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계산 문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9, 10월 달에 다른 사람 그 공통 이런 거에는 다른 교수님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출제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만 싹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가끔씩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것도 그렇고 시험 문제가 그렇게 했는데 딱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배운 수강생들만 딱 맞히게 하고 다른 교수님들 하여튼 저기 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빼고 우리 양도소득예산 특례에서 중요한 거 계속 나왔던 거 배우자 또는 직계미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이월과세 특례요. 배우자 직계미서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자 배우자 직계미서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5년 내 증여받아 양도하면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5년 만약에 지나서 양도했다 그러면 특례 적용 안 돼요. 예, 자 5년 내에 증여받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월과세 특례는 쭉쭉 내려오는 그림을 항상 가불병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리면서 항상 떠올리면 됩니다. 쭉쭉 내려오는 그림. 제3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려오는 그림을 가불병 내려오는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우자 직계미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근데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그래서 자 취득가격도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 계산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장기 보유통제 같은 거 받을 수 있느냐 따질 때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자 이거 증여받아서 양도한 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기간,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년. 그러면 보유기간 계산할 때 그러면 장기분기제를 받을 수 있냐를 따질 때 증여받은 날로부터 하면 못 받지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하니까 6년으로 따져가지고 장기분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분기제 공제율도 6년 보유한 거로 따져가지고 6년에다가 일반적인 토지 건물이었다 그러면 보유연수에 3%씩 적용해서 6, 3, 18 그래서 18% 장기분기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양도차익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예, 자 그래서 항상 이월과세 특례는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 납세의무자 수증자지만 또 증여세 낸 게 있으면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증여세 낸 게 있으면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계미소는 한 몸이니까 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연대 책임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 수증자 사이 연대 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거. 이게 결론이에요.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데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자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반드시 특수관계자가 하면 적용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 증여 후 우회양도 증여자가 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있고 얘네 둘 관계는 어떤 관계야? 특수관계자 관계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증여를 받아서 수증자가 제3자에게 요 양도하는 거 요 그림을 항상 증여 우양도는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과세 특례는 갑을병 쭉쭉 내려오는 저 그림을 머릿속에 딱 잡고 증여 후 우회양도는 꺾어지는 그림 증여했다가 이렇게 우회하는 거 양도하는 거 이 꺾어지는 그림을 항상 기억합니다. 이것도 증여받아서 양도하기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몇 년 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됩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5년이 지나서 양도했다 그러면 시험에 나왔던 것이 증여받아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이 지난 6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에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OX요. X입니다. 그럼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얘가 직접 양도한 게 아니라 특례 적용 안 되면 수증자가 양도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어떤 간에 5년 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할 때 무조건 요 증여 우회양도 부당해산 특례는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특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조세의 부담감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수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요거 합한 금액이에요. 요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요때 적은 게 나오죠 또?
대부분 다 큰 거, 높은 건데 요 경우가 허위계약서 역성과 함께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고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요때 또 적은 게 나오네요.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특수관계자에게 우회로 돌렸다고 봐서 자, 이거 싹 부인해 버리는 거죠, 이거? 얘네들 계산을 부인합니다. 수증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양도세 부과하고. 그러니까 이거 잔머리 굴린 거 없는 거로 보니까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취득가액이나 취득신 다 증여자가 판단하고. 에?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이때는 증여자 수증자 사이에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어요. 이때는 얘네들 증여우양도에서는 얘가 불법에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자,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거 배웠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양도, 고가, 양수요. 저도 다 같이 해버려봐야 돼. 시작. 저도 셈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 양도, 시가보다 낮게 특수관계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되는 거지. 시가보다 자 높게 양도하거나 저가로 취득했을 때 특례 적용해야 하나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는 시가 10억 원짜리를, 자, 시가 10억 원짜리를 어떤 사람이 9억 원에 취득했다. 9억 원에 취득했다. 9억 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9억 원에 취득했다.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자,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뭐냐면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낮게, 저가로 취득했잖아요. 고수, 고가 양수해야 되는데 저가 양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적용 안 해요.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격을 얼마로 합니까? 9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럼 요번은 보세요. 요번에는 자, 시가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를 갖다가 특수관계자로부터 11억 원에 취득했어요. 11억에 취득했습니다. 11억 원에 취득했어요. 이때는 자,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자, 따져봅니다.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로 취득했어요. 고수. 그럼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에 부담한 감소가 아닌지 판단해 보는데 그 판단 어떻게 하느냐? 자, 시가와 대가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 1억 차이 나죠? 네, 3억 차이 난다. 그러면 또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이번엔 그러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 시가 10억에 5%니까 얼마야?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1억이니까. 자, 그러면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니까 취득가격은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하니까 시가 10억 원이 취득가격이 되고 이때는 특례가 적용 안 되니까 자, 요거는 저가 취득이니까 자, 고가 취득이 아니니까 시가보다 높게 취득하지 않았으니까 9억 원이 취득가격이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게 이제 최고, 그 해 시험에서 최고 어렵게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요거, 자, 부당이선미 특례 따져가지고, 이게 저도, 저가 양도, 고수, 고가 양수인지 따지고, 특수관계자인지 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따져가지고,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결정하느냐, 어떤 것을 취득가격으로 결정하느냐, 이런 거 묻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게 최고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또 어려울 거 없어요. 따져봐서, 저도, 제일 먼저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지 따져보고, 특수관계자 간에 남남 사이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저가양도인지 고수, 고가양수인지 따져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그거에 해당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가와 대가치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는지, 시가의 5% 이상 차이는지 따져서, 자, 조세 만약에 부당 감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시가 10억을 취득가격으로 요 사례 같으면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고 요 사례 같으면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실취득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절 봅니다, 여러분. 양도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 절 보세요. 나머지는 양도세 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는 뭐 거의 뭐 맨날 한 거니까 그거는 뭐 됐고, 절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양도세 물납은 폐지됐죠? 물납은 폐지됐고, 아까 누가 질문한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답지에 보니까 여러분 답지는 안 받았잖아요. 오늘 나눠드린 문제에서 오늘 전부 문제에서 보니까 제가 해설은 제대로 했는데 번호를 잘못 하나 체크한 게 있더라고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 예정신고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납은 폐지됐어요, 안 됐어요? 폐지됐고, 올해부터 폐지됐고, 분할 납부는 허용이 되고,
양도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납기 내에 최소 얼마 깔아놓고 1천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양도세 납부할세기 1,400이면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다? 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양도세 납부할세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절반까지. 그래서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그러니까 뭐 2천만 원 초과분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2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자 50% 이하 금액이니까 3,600만 원이 납부할세일 때 얼마까지? 1,8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했습니다. 자, 저를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우리 맨날 본 거라 됐고 고개를 드시고 부동산 임대업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뭐 몇 번 문제냐면 저 오늘 나눠드린 8번 문제에 자 8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이냐 1번 지문 보면 8번 문제 보면 양도소득세 2016년도 양도세 과세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 양도세 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고조하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그죠?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데도 그러하다는 말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맞고 1번 지문 맞고 3번 지문 담보증후한 부동산의 채무비용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부동산은 물납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죠? 부동산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3번 정답. 자, 고기를 드시고, 아이고, 그건 됐고, 일단. 자, 여기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요. 우리 자,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서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범위, 이게 중요한데, 먼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저를 또 보세요. 부동산의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겠습니까? 미등기 부동산 대여 소득은 사업소득이냐고요. 자,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부동산의 미등기 당연히 포함입니다. 웬만하면 실질과세원칙상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부동산 상해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데 고개를 드시고 부동산 상해권리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지상권이나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표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지난주에 자,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뭐예요? 기타소득세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고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자,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지상권은. 지역권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대여했을 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사업소득이 됩니다. 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런 것도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결국은 물상보증이 이것도 사업소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또 자,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거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먼저요. 전답의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자신의 전답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야지 자신의 전답을 뭐 모듈량 수용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과세예요. 자, 또 중요한 것은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하나 1개 이하의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주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1개 이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하고 근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하나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이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로 바꿔서 나온 적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 자,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고 실거래가 아니고 양도세 1세주택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또는 국외 소지하는 주택, 해외 국외 소지하는 주택 이런 애들은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그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월세 받을 때.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비과세, 그때 주택수 계산. 이때 1기 이하 소유현재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수 계산할 때 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되지 않는 한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자, 그 다음에 뭐 그러면 뭐 시험 바꾼다 그러면 독립하여 각각 구역이 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본다고 바꾸겠지. 아니고 다가구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9가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택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월세 받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소유주택인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 소유주택의 경우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X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동소유주택이요. 공동소유주택, 자,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갑지분 60%, 을지분 40%면 누구의 주택으로? 지분이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1인 이상일 때 50%씩이다? 그러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공동소유주택 갑지분 40%, 을지분 40%, 병지분 20%인 공동소유주택이 있을 때, 또 병이 다른 주택 하나가 있을 때, 병은 자, 몇 주택으로 봐? 2주택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양도세에서는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보는데 비해서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가 각각의 소유고, 또 부부는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해요. 소득세는 무조건 개인주의, 부부도 따로따로 계산해. 소득세 계산은. 근데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부부는 합산해서 판단하고. 또 그 다음에 전대하거나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합니까?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해요?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자, 주택수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아직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보고요. 자, 이거 배웠어요. 전세주택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벌써 이미 2번. 전세주택이요. 우리 소위 상가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러면 원래 소득세는 월임대료를 계산하는 건데 월임대료 없어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말하자면 보증금 전세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하여튼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상가 같은 것은 소득세를 계산해요. 부과해요. 근데 소위 주택은, 전세주택 있죠?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주택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그럴 때만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종수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의 애고, 주택이 2주택일 때는 과세 안 해요?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딱 3억 원이면 과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3억 원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자,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제 좀 봐주기 위해서, 자, 주택이 두 채 있는 사람이 하나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월세 받을 때, 이런 게 이제 실생활에서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것도 과세를 하려고 과상국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심했죠? 아이고, 여태까지는 그냥 관행적으로 세무서에서 눈 감아줬어요. 신고 안 하고 그런 것도 뭐 그냥 신고 안 해도 그 실태도 파악할 수도 없죠.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그냥 봐줬는데, 주택 두 채나 소규모 주택, 이제 두 채나 싼 주택, 두 채나 세 채 있는 사람들이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이제 월세 받거나 아니면 전세 주거나 특히 월세 주고 그럴 때, 월세 주고 그럴 때, 월세 받을 때 액수가 작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봐줬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요것도 과세하겠다고 몇 년 전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유예 기간을 뒀어요. 올해 말까지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자, 월세 받을 때 여러분요. 여러분들 월세 받을 때 2천만 원, 총 수익금의 합계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해 줍니다. 2천만 원 이하까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배웠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복습을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복습을 길게 한번 해봤고요. 자, 1시간 내는 복습만 하다 끝냈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세는 여러분들, 절 보세요. 양도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취득세 세율 부분, 중과세율 부분이 좀 세율 특례, 중과세율 요 부분이 좀 이제 공부할 때 좀 어렵고, 토지용 구분할 때 재산세 조금만 주의하면,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제 배운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꼭 양도세는 잘 모르겠는 분들은 쭉 한번 동강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한번 쭉 해보셔야 돼요. 양도세는. 자, 다시 우리 조세 총론으로 갑니다. 6페이지. 자, 오늘부터 이제 처음부터 저 총론을 봅니다. 챕터 1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출제되죠. 조세 총론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뭐 조세 총론은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조세 총론 보시는데 조세 총론은 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먼저 어떤 것들을 우리 공부하느냐. 조세 의의는 뭐 제 기본서에 길게 돼 있는 얘기도 다 빼버리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만 제가 추려서 거기다 정리해 놨습니다. 조세 의의. 그 다음에 조세 분류. 세금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데 조세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조세 분류. 그 다음에 또 징수 방법.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하느냐. 이 징수 방법은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것까지 따지면 뭐 별표 3개고요. 또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또 납부할 의무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럴 때 이 소멸에 관한 작년에는 이 소멸에 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소멸에 관한 부분이 나왔는데 뭐 올해도 개정 내용이 2016년 개정세법 내용도 여기에 또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종합 문제 속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립과 확정, 소멸 원래 성립과 확정은 중요한 거였고요. 원래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 성립, 확정, 소멸이 역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나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에서 우선해서 징수가 되죠. 자, 어떤 체납자, 채무자의 재산이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 그러면 이 조세 채권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죠. 작년에는 종합 문제 속에서 여기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요. 원칙. 그리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지방세보다 더 우선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 예외를 또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외에 이제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또 나왔던 뭐 그런 부분들이 등등 있고 그렇지만 생략할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몇몇 내용들은 나중에 문제 풀이 때 혹시 모르니까 문제 한두 문제 풀면서 그냥 한 문제씩 풀면서 대비하시면 되고 살짝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우리 6페이지 조세 챕터 1장 우리 조세의입니다. 조세의인데 시간이 조금 뭐 그렇네요, 어차피. 자, 그래서 조세 총론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좀 일찍 쉬고 두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조세 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니다, 여러분.